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지금 임명을 받았는데 지금 하자마자 맡은 사건이 지금 권한쟁의 사건, 특히 권한쟁의에서 가처분 사건을 주심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 부분을 좀 빨리 판단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첫 사건으로 임명되자마자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6명 필요 없고 5명이 찬성을 한다면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자, 후보자 결정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금요일 최애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주말인데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난주 이 시점에 탄핵 파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아주 또 엄청 많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네. 한 두어 달은 흐른 것 같은데. 네. 저는 최소 한 달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네. 그게 우리 국민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만약에 파면됐으면 뭔가 조금 정리가 돼서 조금 정치 관심 덜 두고 생업에 아니면 자신의 일에 더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돼요. 두 분도 좀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얘기 전에 한 예.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네. 왜 동대구역에서 세이브 코리아 뭐 이런 극우 보수 집단들이 막 소년보, 예. 집회를 하고 해서 혹시 판결이 나도 대구 경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하. 이제 좀 극단적인 대결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다. 박근혜 때도 탄핵 반대가 70% 여론이었지만 실제로 헌재 결정이 나고 나서 그 다음날 여론조사를 보면 18%로 떨어졌거든요. 가장 빠른 속도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TK다 그랬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다. 그렇죠. 저도 좀 맞췄죠. 저도 대구 경북에 다 친척들이 많이 살아서 약간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신기하게 싸늘합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맞는 것 이렇게 같아요. 얘기해요. 우리가 윤석열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던 그렇죠. 거 아니다. 아니다. 다 우리 마음에 똑같아요. 예. 윤석열은 이미 정리됐었다. 그 그리고 얘기를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결정 잤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것도 8대 0으로. 8대 0으로. 네. 네. 네, 부산도 이제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PK 지역도 예, 마찬가지다. 예, 예. 네. 자, TK, PK 그렇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이거 좀 다뤄봐야 되는데 가장 좀 눈에 띄었고 가장 좀 이게 사람들 좀 화나게 했다고 하나요? 이게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세 재판관 후보들을 본인이 지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완규 내란 혐의 그렇죠. 지명자 피의자를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네. 사건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그 탄핵 이후에 일주일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분노로 부글부글 끓는 시기였는데 전 이거 보면서 한의 손을 빌려서 윤희 행사한 아하. 인사다. 이건 분명하다. 윤이 직접 한 것 같다. 예. 왜 이런 의중을 굳히게 됐냐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그 한남동을 찾아갔을 막 때 만나도 돼요, 저렇게? 네. 다 네. 만나요. 네, 만났는데 예. 헌재의 판결이 막판에 뒤집어졌다.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막판에 판결을 8대 0으로 뒤집게 된 데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지명한 사람조차도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 사람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편파적인 사람, 나를 위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100% 자기 그렇죠, 사람. 자기 사람. 네. 그런 사람을 한의 손을 빌려서 집어넣은 거죠. 아. 그게 이번 인사 아니겠나 봅니다. 정영식 주심이 재판관이 사실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거 좀 보수적으로 할 것 같다 했는데 요번에 그 판결문 결정문 그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쓴 겁니다. 아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철우 방금 지사 네. 이야기가 네. 맞다면 막판까지 기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믿었다는 그런데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뒤집어졌다. 네. 그래서 상심했다. 음흠.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을 믿었는데 아니 판결문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제 다 그렇죠. 인용되는 탄핵 사유로 그랬으니까 이제 뭐 사람에는 충성 안 한다 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이 주장과도 모순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이제 헌재발 쿠데타 업무다. 이것도 쿠데타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동시 재건설의 시즌 2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네. 제거하려 했다. 윤석열은 헌법적으로 탄핵당하고 동시에 뭐 선거법 등으로 고법에서 유죄가 되면 대부분에서 빨리 선고하게 해서 후보 자격조차도 박탈하려고 했다. 또는 뭐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선 와중에 엄청나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 했다. 그래서 막판까지 선고를 해야 되는데 헌재에서 네. 계속 그렇게 3주 4주간 끌었던 게 그것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완규를 딱 알박기용으로 박아 놓으면 다음에 헌법 84조 형사소추 네. 논란은 아주 소수설에 예. 뭐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논리로 세워서 헌법 소원을 하고 헌법 소원할 때 이완규가 주심이다. 만약 배당을 받으면 혹시나 예. 살 이렇게 다 리더 해가지고 재판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재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만약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완규라도 일단 박아놓고 네. 헌법 소원 내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예참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재명도 끌어내리려는 그러니까요. 그런 제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네. 지금 그 순하고 유한 정성호 의원께서도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네. 거죠. 이게 지금 보면 헌법재판관이 지금 결국 두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었죠. 정당 해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말하는 것처럼 5명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렇지. 뭐 위원이나 이런 건 6 의견이 필요하지만 재판관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말고는 가반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좀 세 분 보수적인 세 분하고 요번에 2명이 더 간다 그러면 5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6이 아니고 5를 보는 거죠. 5로 보는 예, 거죠. 5를.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완규가 된다. 이거는 국민들 뭘로 알고 이렇게 국민들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분노해야 할 그룹은 네. 헌법재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거는 헌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가지고 놀겠다라는 것하고 네. 똑같거든요.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주 여실히 반영된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한덕수가 이걸 굉장히 급하게 처리했어요. 7일 날 오전 10시에 이완규한테 지명 의사 타진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 인사청문 관련한 절차에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완규가. 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인사검증이 필요한데 원래 같으면 그렇게 네, 해야 네. 됩니다. 그런데 그걸 8일 날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에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참 시간을 빡 당겨서 빨리 그 한덕수가 뭐 이완규랑 잘 압니까? 이완규랑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예. 윤석열입니다. 개인 변호사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의 인사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파면이 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4월 4일 날 파면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4월 7일 날 저 사람 올려서 4월 8일 날 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말 빼고 나면 만 하루 없어요. 정도 거의 지났어. 하루 정도 딱 지났어요. 바로 그냥 검증도 안 하고 예.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기습 도발한 네. 거죠. 이게 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승복도 안 해요. 그냥 내 할 길 하는 거 윤석열 그러니까 사과라도 자리는 내려왔지만 네. 내려왔지만 하는 거 다 어차피 술 먹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임명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는데 예컨대 권한쟁의 심판하기에는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요청서 오면 안 받는 거. 요 방법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또 탄핵 얘기도 지금 하셨고요. 뭔가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사실은 인사청문 그거를 국회가 안 받으면 네. 이게 되나?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20일 안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못 보냈어. 그러면 다시 10일 이내에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그게 하거든요. 30일이잖아요. 그걸 합치면. 예, 그래서 네. 합치면 30일이야. 네. 근데 그때도 안 보냈어. 네. 그러면 언제든지 임명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국회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 달은 버틸 수 있는데 대선까지는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꼭 이 방법만이 아니어도 지금 민변의 그 덕수 예. 법무법인 덕수에서 하필 또 덕수예요. 덕수가 덕수를 아이고, 하필 법무부 네, 네, 덕수입니다. 이거 보면서 네. 저는 네. 길이 영 없는 게 아니다. 네. 이게 가능해요. 제가 절차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예. 변호사시니까 예. 검증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어요. 예. 민변 등 헌법소송 그 사건 당사자들이 두 가지를 청구했어요. 네. 나한테 헌법상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한덕수가 이거 하는 거 맞냐?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 주심이 지정이 되면 네. 이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 사건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 적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전체 회의로 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심이 누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적이게도 예. 마은혁 재판관이에요. 맞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첫 아마 주심 사건이 이 사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본안은 저렇게 진행이 되지만 가처분도 넣어놨습니다. 네네. 덕수 여기에서. 그게 인용이 되면 그렇죠. 이제 인용이 되면 시간이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야 마은혁 재판관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4개월간 좀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언제 임명 이랬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첫 사건이 이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야, 신기합니다. 9명 중에 한 명이니까 9분의 1, 네. 11%의 확률 아닙니까? 네. 예, 신기해요. 4개월간 예. 기다리고 결국은 이제 심판에 참여를 못 했는데 네. 그 4개월간 기다렸던 마은혁 재판관이 드디어 이 가처분 신청에 네. 주심이 됐으니까
뭐 그분도 냉정하게 판단하겠지만 또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어떤 사법부 뭐 구성원이나 네. 이런 것들을 지명하는 거는 헌법학계 다수설은 안 위헌 된다예요. 위법입니다. 절대적으로 위헌이죠. 예. 그래서 국회 아마 입법조사처에서도 안 된다고 나왔고 그 예. 이제 판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학설이나 이론적인 부분이고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그 주심이 마흔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뭐 인용이 저는 뭐 거의 99% 아닙니까? 또 이제 좀 긍정적인 예,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어떤 위헌이나 탄핵하고 다르게 가반입니다. 재판관 가반. 그렇죠. 5명이 필요한 9명 중에 거죠. 5명만 네. 찬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몇 명 해보면 5명 나오는 거는 아니, 그리고 어렵지 않아 지난번 보여요. 우리 이 재판관들로 구성된 이대로입니다. 그 헌재에서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심판에서 네. 그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 지위는 국무총리지 대통령의 지위가 아니다라고 맞아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자기들이 판결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될 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두 사람은 이제 200이 필요하다. 그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했지만 나머지 6 재판관은 아니다. 대행은 대행일 뿐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맥락으로 가야 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그 찾아보니까 네. 판결문 보니까 헌법 제71조에 네.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라 볼 수 없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그냥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명권은 고유의 권한이고 그 대통령이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 준 거잖아요. 헌법학 교과서에 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저는 이건 가처분에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것이 사실 마은혁 재판관이 아니어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마은혁 그 재판관이야. 입법조사처에서도 네. 2010년도에 낸 그 주석에 보면 대통령의 대행은 절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 할수 없다, 유지 그죠. 네. 그냥 그대로 잘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다. 아니 지난번에 세 사람 그 임명할 때도 거의 한덕수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작년에 소극적으로 그렇게 했죠. 해놓은 그래 놓고 지금은 12월 6일인가? 네. 우리 댓글에 우리 배동원님 그 댓글 많이 주시는데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 아니냐.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 사실은 한덕수 총리 또 한덕수 권한대행 뭐 최상목도 포함해서 계속 임명 안에서 이제 있다가 어쨌든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첫 사건을 또 한덕수 건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한덕수와 마은혁 예. 누가 이길 것인가? 예. 마은혁이 마은혁 완전히 한판성. 예. 아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예. 누가? 하필이면 또 이게 또 마은혁이 된 이런 생각도 있구나. 좀 듭니다. 이쪽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법조문 요걸 갖고 와가지고 막 그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우리 탄핵 때도 생각나지만 탄핵 소추되는 것도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째 되고 체포 같은 것도 저거 막 여러 피해가지고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되고 지금 탄핵 결정 받는 것도 며칠 될 뻔하다가 몇 번 미뤄져가 되고 어렵게 되긴 되지만 가는 길은 크게 보면 가지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라는 그렇죠. 생각 들고 네. 그 저 생각이 맞습니까? 맞죠. 이게 예. 그러니까 법꾸라지라 그런 거예요. 이게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네. 장관하고 윤석열이 싸울 때 보면은 온 국민을 법조인 만들 정도로 법 조문 하나 가지고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결국은 그 빈 구석은 국민 정서와 간섭과 상식으로 채워지는 게 정상인데 그 법 조문의 빈틈을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걸 우리가 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법률가도 그래서 그런 역할을 법꾸라지 자꾸 하는 같아요. 거야. 그래서 네. 요즘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욕 먹어도 싸죠. 예, 욕 먹어야 됩니다. 저는 예. 그런 뭐 저도 그렇지만 자 여기서 우리 한덕수가 이렇게 이 월권 논란이 있는데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했냐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한덕수 차출론이 등장을 했거든요. 본인이 뭐 통화를 해가 트럼프한테 대선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죠. 네. 그게 이제 한덕수 쪽에서
네. 흘린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언론 아니, 플레이한 흘렸죠. 것이다. 그 트럼프 흘리겠습니까? 트럼프가 말 안 했으면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제 흘린 그렇지. 거지. 한덕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트럼프가 대권에 대해서 물었다 출마할 거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완규를 완전히 도발적으로 기습적으로 임명하고 난 뒤에 며칠 사이에 부는 어마어마한 역풍을 좀 견뎌내야 되는데 네. 이 잘못하면 다음 주에 탄핵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트럼프가 뭐 어느 뭐 지나가다가 한번 조크로 네. 덕담한다고 한번 한마디 던졌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언론에 흘려서 마치 이제 트럼프가 대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트럼프가 대권 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함부로 탄핵 생각을 하지 마. 탄핵을 막기 위한 어떤 제스처로서 근데 한 트럼프가 거 그걸 아니냐. 물어봤을까요? 그것도 나는 아닐까 확인할 싶어요. 수 없다. 그 만약에 이거예요. 이제 그거 아니면 네. 나중에 그 트럼프한테 나중에 어떻게 그거는 기차 떠난 다음이죠.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뭐 하여튼 뭐 희한한 좀 간단한 조크. 프레지던트 여기 한번 했는데 그걸 예, 갖고 예. 확대해가지고 자가 발전으로 이렇게 보도 나오게 만들었다. 그걸 또 흘려요. 그럼 왜 흘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걸 트럼프가 한들. 물어봤다라는 얘기를 네. 뭘 굳이 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권한대행에 충실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얘기 꺼내지 자기 몸값 않죠. 올리기지. 자기 네. 몸값 올려서 근데 뭐. 이제 조혜진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실제로 당내에서는 한덕수 차출론 얘기가 아주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 과거 우리 반기문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대선 과정을 건너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결코 언론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황우여 지금 선관위원장이 됐는데 꽃가마 절대 없다 얘기하는 거 그렇죠. 봤을 때는 반기문 사례가 좀 떠오릅니다. 뭐 며칠 그렇습니다. 못 견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철 몇 번 타고 그렇죠. 지하철 타고 나서 그 다음에 금방 끝난 거예요. 아니 낙마해버렸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네. 선관위원장이 꽃가마 없다는 거는 그 추대로 초대 안 해주겠다는 예. 거잖아요. 뭐 예. 옹립론 이런 거는 꿈도 예. 꾸지 말라는 거죠. 그럼 네가 다음- 잘해서 통과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음 주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1차 컷오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예.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 아닙니까? 내일하고 모레 사표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루 이틀 또 사진 찍고 그렇죠. 서류 준비하고 예. 그 거의 가능하지 않죠. 일정상 불가능하죠. 일단 불가능하다. 한 다음에 이제 무소속 뭐 이런 등등 무소속이겠죠. 얘기인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런 오래 공무원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 정도의 어떤 네, 용기라든지 내공은 안 돼요. 내공이 그건 안 되고 예.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윤석열은 한덕수라는 아바타를 내세워서 모든 지금 언론의 네. 관심을 한덕수 쪽으로 몰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자기에게 가해질 탄핵 이후의 공격을 한덕수가 일정 언론으로 흡수하면서 좀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구나. 뭐 그런 효과도 있는 예. 거네요. 그리고 그러니 한덕수가- 관저에서 예. 파티를 해도 모르는 거죠. 파티를 한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뭐 무소속이든 네. 국힘으로 뭐 전격 출마를 하든 간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와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명백한 윤석열의 절차적인 헌법상 위헌을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래도 헌법재판소 안 나왔잖아요. 네. 본인은 헌법재판소 나와서 저 사람은 탄핵감이야라고 보증수표를 끊어준 사람인데 한덕수가 나오면 이제 한동훈보다도 더한 배신자론에 빠지겠죠. 그렇겠죠. 예, 그냥 못 나옵니다. 나오기 쉽지 않을 예, 못 것이다. 나옵니다. 두 못 분 나옵니다.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 대선 상황부터 조금 짚어보죠. 네. 좀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뭐 한덕수도 있지만 이 뭐 사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몰라도 정말 진하게 다 나오려고 한다 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했습니다. 원래 한 18명까지 갔다 20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네, 불출마도 좀 있고. 지사 불출마했고. 예, 불출마. 근데 뭐 그 불출마가 뭔 의미가 있을까 그쵸, 의미 싶긴 한데 없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파면돼 가지고 자당
소속이 파면돼서 이런 대화 나도 나갈란다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엄밀하게 따지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신들이 추대해서 후보로 냈고 그래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사람이 무려 2사람은 탄핵이 됐고 네. 나머지는 모두 다 구속이 되었던 구속됐죠. 사람들이에요. 2명 탄핵. 예, 이런 상황에서 후보를 또다시 낸다는 거는 이 대한민국 정당법에 의해서 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정당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런 와중에도 후보들이 이렇게 막 너도 나도 머리 들이밀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이 판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정치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명백한 자기 정치고 내년 지방선거 겨냥하는 몸부림이어서 전 국민들이 이거를 분명히 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그래서 저는 결코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몸값이 높아지거나 내지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강력 자치단체장들이 좀 많이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임 의원 말씀대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다 몸값 올리기죠. 선거운동 택이네요. 아니 그렇죠. 사실 목적은 아니 그럼 지방선거고. 만약에 끝까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네. 3억을 낸다 하더라도 네. 3억만큼이나 소위 이제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예.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참 우스운 게 네. 탄핵되기 전에는 너도 나도 특히 TK 쪽에서 네. 뭐 윤석열 탄핵 반대 네. 절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각하 이랬잖아요. 각하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그 탄핵되자마자 진짜 한 사흘 나흘 만에 아유. 우후 축성격으로 15명 20명 네. 이렇게 하는 게 손톱만큼도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정치적인 다 이익 때문에 탄핵도 반대했고 또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출마까지 선언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보수적인 분들은 원래 좀 어리도 있고 약간 좀 느릿느릿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 보수들이 더 빨라요 보면. 정치가 보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체면이잖아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예. 최소한 이런 염치 이런 게 이번에 거의 다 사라진 거 같아요. 파면된 지 얼마 됐다고. 아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막 안 된다고 그러더만. 3년 사는 못 하더라도 열흘은 기다려야 됩니다. 열흘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3일도 못 참아가지고. 주말 딱 참다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일장. 참 3일장. 3일장 네. 돼버렸어요. 아이고, 참. 이게 정치라면 좀 그렇지 말아요.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이거 며칠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영남 그래도 얘기 좀 다뤄보면 홍준표 시장은 지금 사퇴를 이제 한다고 한 거죠. 네,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출마하셨고 예. 예. 본인의 꿈이었으니 마지막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분도 정치적 역정을 보면은 대단해요. 네. 박근혜 탄핵 때도 후보가 돼서 이 대선을 이끌었고 이번에 다시 윤석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선에 네. 출마하겠다는 건데 마지막이라 그래요. 마지막 꿈을 향해서 즐겁게 항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결국은, 던지고 하는 거라고 하는 던지고 거죠?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사표. 그런 면에서는 이철호보다는 한 수 낫다. 아. 그나마 체면이 있다.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벽에 벽보를 붙일 수 있을까? 아. 그거는 좀 불투명하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4명 출이고요. 2명 갔다가 1명 뽑는데 4명 때는 여론조사로 간다고 100%. 합니다. 예. 4명 근데 이제 안에 들 수 홍준표 있나. 시장은 예. 시장직을 버리고 이제 출마를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가면서 알박기 인사를 또 하고 갔어요. 그 자기 정무직으로 아, 예. 있던 보좌관입니까? 부시장으로. 예, 예. 그 양반을 뭐 4년간이나 보장되는 뭐 그런 정부적 자리로 네. 두고 출마했다. 근데 뭐 대구시장 하면서 뭐 잘못한 게 그래 많습니까? 뭐 뒤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한 사람까지. 아유, 해놓은 게 아니 그것도 없으니까. 경쟁이 뭐 네. 10대인가 하는 꽤 높았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의 예. 민심이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선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이었다기보다 빨리 가니까 가라. 속 그거였죠. 시원하다. 나가도 네. 나가도 사투리 아. 했으면 나가도. 네. 예. 그렇죠. 예. 그 한 명을 뭐. 남긴 것은
어느 공무원들이 속 시원하게 하는가 지켜보려고 그러는가? 뭐 등등의 말받기 같은 보훈 효과도 있을 인사죠. 것 보훈 같은데. 인사. 보훈 인사. 부산도 얘기해 보면 박정준 시장은 대선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바람을 많이 잡더니. 아 근데 뭐 그 나갈 그 급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이래저래 부산에서 예. 뭐 전화가 좀 왔는데 아. 뭐 명태균 수사가 임박해서 안 나옵니까? 예. 글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엑스포 참패 아 119대 29 이 참패 중에 참패고 참패죠,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렇게 추락시켰던 창피합니다 사실. 예, 무능력을 노출했기 때문에 엑스포를 그렇게 참패시켜 놓고 국가를 위신을 떨어뜨려 놓고 무슨 대권에 출마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아마 아. 저는 뭐 막판에 근데 그렇게 치면은 불출마. 확실히 박형준 시장은 윤석열보다 약간 좀 우쭐이다. 왜냐하면 괜찮답니까? 예, 이게 윤석열은 엑스포 그 참패도 자기가 당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부끄럽지 예. 않잖아요. 헌재도 8대 0이 나왔으면은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헌재에 자기가 넣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윤석열하고 비하면 비교하는 조금 것은 좀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보다는 좀 예, 더 낫다. 예, 이렇게. 조금 경상도 염치가 말로 있다. 우찔이다. 염치가 있다. 자 이철우 지사 얘기 좀 해봅시다. 이철우 지사 말씀하셨는데 관저에 갔다고 본인이 뭐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관저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만나더라도 좀 몰래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파면 당한 후에 요리사들 불러서 뭐 식사 같은 거 뭐 한다고 네, 네. 얘기도 있고 그 본인 또 가가지고 또 충성심 얘기도 이철우 지사 네, 얘기를 뭐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철우 지사 이렇게 윤석열 만나는 것도 맞나 싶기도 한데 본인도 예. 뭐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 있죠. 있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임기가 마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마지막 총리를 꿈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그냥 확인되지 않지만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대선 출마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냐 하면은 실제로 탄핵 얘기가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 얘기 쭉 나오면서 보수 집회에 올라가서 발언하기 맞아요. 시작한 그 시점이에요. 맞아요. 예.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행정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정을 하는 사람은 경북 도민한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당도 만나야 되고 야당도 만나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딱 취해줬었는데 네. 보수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발언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SNS에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거죠. 맞아요. 예. 지역 현안보다는. 아. 그때부터 이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목적이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기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 아하, 국회로. 당권을 잡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 이철우 이렇게 지사는 봅니다. 네. 어제 예. 이제 이철우 지사가 전한 말 중에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네. 참으로 쓸 때 충성심. 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충성심이었다. 그 이 말은 사저 정치를 예고하는 것이다. 충성심. 그러면 가장 충성심 없고 어리없던 사람 윤석열에게는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후보가 돼서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또 전한 것이고 또 배신자는 유승민. 예, 이 두 사람은 절대 안 안 된다는 돼. 것을 예. 했기 때문에 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서도 네. 끊임없이 메시지를 하면서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은 안 돼. 또는 뭐 김문수 하여튼 자신을 가장 보호하려 했던 충성이 예. 있다고 보여지는 예,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계속 우호적인 지지, 동료 그런 것을 강경 아스팔트 보수들에게 네. 계속 던질 그런 것을 메시지 같아요. 예고하는 아. 것이다. 그 관저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도 좀 거기 지금 며칠째 버티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나간다고 나간다고 그러죠? 하는데 이거 예. 나가야 나가는 것 같고 민간인 신분으로 일주일 이상 지금 저기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 거기에다가 진짜 파티한 거 맞는지 지금 보도됐습니다. 요리사 같은 거 불러가지고 왔던 정황도 있고 지금 뭐 전한길 같은 사람 들어가서 사진 찍고 했던 거 보면 계속 불러서 파티한 거 아닙니까?
이 좀 사진 저 사진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도 옆에 있고요. 저기 뭐 뒤에 좋겠네.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 거기 꼽는 아닌가? 연기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사진들 봤을 때는 민간인이 무단 점거하면서 자기 관련된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사진 찍고 저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임 의원님, 네. 이 국회 운영위 위원 아닙니까? 운영위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해서 농해수위 아닌가요? 그 네. 대통령실이 운영위 소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파면당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썼던 내역들, 또 공무원 동원했던 거, 또 경호처가 뭐 또 무리하게 하는 거, 지금 뭐 경호처가 또 40명이나 또 네. 뭐 네.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50명. 50명인데 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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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다는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또 파면당한 사람이 완전 황제 대통령으로 또 누리려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한번 그거는 국민들에 네.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고 잘해요. 네. 이미 그거는 우리 당 운영위원 소속된 의원들이 준비하고 운영이 있다. 들어가서 좀 직접 좀 파헤쳐 주십시오. 이것도 염치 부분인데 저렇게 파면됐잖아요. 네. 그러면 속으로는 인정 못 하더라도 이런 짓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자기가 있으면서 요리사 불러서 어차피 뭐 나갈 거 그냥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내 좋은 사람 불러가지고 파티나 하고 이런 생각을 근데 한다는 이철호 자체가 참 지사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철호 지사가 전한 말 중에 네. 또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니 건강이 안 좋으셨는지 그 좋아하는 약주도 안 드시더라. 그래서 근데 마음이 안 좋았다, 실제 술을 안 먹었겠습니까? 그것도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이 다 24시간 지켜본 것도 아닌데 이철호 아니 근데 지사는. 저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전 정말 화가 났거든요. 예. 지금 경북이 처한 상황이 다들 아시다시피 네. 산불 때문에 4만 헥타르가 넘는 산이 탔고요. 집도 3천 채가 넘는 집이 다 탔고요. 이재민들이 수천 명이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만 약 2조 가량 추산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휴가계를 쓰고서 간다는 대통령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납득하기 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경북이. 네. 아니, 좀 정말로 쉬운 저는 상황이 바꿔야 화가 아니에요. 되는데. 네. 아니 그때 우리 임 의원님이 도지사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되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방식이 정해진 겁니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아. 제가 알기에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이재명 원래 지금 당규상 두 가지 예. 방법이 있거든요. 권리당원 50%는 그대로고 그렇죠. 나머지 50%를 국민 여론조사로 할 수도 있고 선거인단 모집도 할 수 있는데 후보 간에 또 합의가 있으면 네. 조금 이제 또 다른 방식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지금 일부 후보가 완전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룰 미팅을 아마 내일쯤에 할 것 같은데 네.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삿바 싸움에서.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일부 후보가 또 후보 등록을 안 하는 일까지도 있을까. 뭐 좀 조금 걱정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영상으로 출마 출마 선언했는데 문제는 이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이 경선 흥행 부분 이게 좀 네.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경선의 흥행을 평상시 대선처럼 아, 요구하는 그러네요. 건 무리가 있다. 1년씩 준비하잖아요. 네. 거의 평상시 대선 같으면 1년 전부터 그렇죠. 작동하는데 이제 2달 딱 남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똑같은 기준 잣대를 가지고 조기 대선에 왜 흥행해야 되는데 안 되느냐 뭐 이렇게 가는 평가하는 거는 평가 잣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오히려 급박하게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안정감 있는 후보 네. 준비된 정책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당 경선의 기본 방침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당은 후보는 작지만 또 굵직한 후보들이 나왔고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유력한 지금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예.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하나하나의 발언이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50일 후에 그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의 정책, 정부의 정책으로서 바로 제시하고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또는 정책 경쟁을 하는 제1당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경선 관심이 진지한 그 관심이 저는 분명히 많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책에 관심이 많을 정책.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보다는 정책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습니다. 사실 그 선거 끝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집권 국정 운영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하면서 정책 얘기 뭐 운영 얘기 선거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민주당 그렇습니다. 접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인수위 기간을 개많은 대선 기간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발언도 아주 신중하고 책임감 맞습니다. 있게 또 할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그걸 감안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이렇다 하는 그런 뭐 부분으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 선거에 아주 전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기획신당 의원은 선관위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 마쳤어요. 조용히 맞췄더라고요. 자, 이제 사실은 만 40세가 얼마 전에 네. 됐어요. 4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됐기 때문에 헌법상 이제 네. 대통령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자마자 돼 버렸어요. 자, 근데 어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준 그 여론조사 네. 불법으로 받아가지고 뭐 했던 그 정황들이 강혜경 씨가 지금 폭로를 해버렸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것도 안 받았을 문제가- 리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도 그 방송에서 네. 나왔어요 벌써 다. 네, 이거 네. 안 받았을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위반 맞죠. 예. 예. 그리고 정당하게 만약에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고 사실은 이미 이준석의 이 정치적 미래에는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꺾여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예, 후보 출마는 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받기는 어려운 후보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해요. 네. 오히려 뭐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더 이준석 많죠. 후보 더 많이 네.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당내 분란도 있었고 예. 고소 고발전도 있었고 명태균 뭐 연루설은 뭐 진작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의혹이나 또 당내에서 분열의 리더십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뒷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예, 가기가 그런 어려워요. 게 이런 사람.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 갈수록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도 채 안 된 거예요. 네. 화성에서 당선이 될 때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새로운 정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이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까먹는 후보도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명태균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얼마 전에 보석 보석 신청.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보석됐고요. 이 두 사람의 또 발언이나 특히 명태균 발언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부부 좀 조사해라, 소환 조사해라, 김건희하고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이 어떤 발언을 할지 또 검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김건희 소환 조사 가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지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사실 명태균이 이 석방이 되면서 이게 명태균의 행보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풀어줬을까? 판사가 네, 왜 풀어줬을까? 이미 이 사람을 검찰이 통제 가능하다라고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명태균의 발언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뭔가가 나오기보다는 검찰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에 관한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네. 거잖아요. 이제는 네, 다 다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걸려 있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차분차분 준비해서 수사 들어가야 된다. 근데 좀, 그래야지요. 좀 빨리 좀 국민들 바람은 지금 너무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왜 근데 조사를 안 이제 하냐? 이게 한 2달만 기다리면 기다려야 됩니까? 다 됩니다. 아하, 예. 네. 그런데 이제 맹태균 씨가 마치 국회에 네. 뭐 나올 듯이 뭐 내일이라도 당장 달려가겠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풀려나 버렸거든요. 네. 풀려나면서 과연 그러면 저는 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 국회에 출석해서 뭐 이미 뭐 알 만큼 다 알았지만 네. 또 본인의 입으로 또 당사자니까 또 범행을 저질렀던 공범들이니까 생생하게 목소리를 전했을 때 또 윤석열, 김건희 타격받을 것 또 확실하게 이건 수사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을 입증하리라 봤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는 마당에서 민주당이 기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맹태균의 이런 기만 이것을 어떻게 되갚아줄까? 맹태균 민주당을 이렇게 기만한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결과로 나올지를 네. 임 의원님께서 똑똑하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이 그렇게 맹태균이 갖고 놀 만한 그런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아마 끝이 아주 불행할 겁니다. 이 명태균이 보면 언론에 관심도 많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뭐 본인도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등등 예상을 하면 조금 다르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그게 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기대도 안 해도 되고 끝이고 그 후과가 어떻다는 것을 단단히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특검이 진짜 더 필요해요. 그래서 특검이 빨리 필요하다. 특검해야 됩니다. 빨리 특검해야 그래서 됩니다. 진짜로 특검이 수사기관이 필요해요. 제대로 상세 특검이라도 빨리 해야 진행하도록 돼요. 압박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체이타임 최인호 임미애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디펜스 플러스입니다. 김종대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오시니까 꽉 차고 든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옷도 오늘 또 비슷하세요. 아 그러네. 톤이 다 비슷하네요. 저희 세 명이. 예. 예. 뭐 제일 밝으세요. 우리는 어둠침침해서. 아니 오랫동안 두 분 이제 인연이 이제 있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후배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참 큰 그 보람이고 자긍심인데 네. 다음번엔 누굴 또 시킬까? 그런 생각도 합니까? 예. 그런데 그때 우리 패밀리에 네. 부승찬 의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 또 있습니까? 예. 직원도 많았고. 예. 또 뭐 저하고 그 디펜스 20일 잡지할 때도 고생한 친구도 있고 해서 네. 다음번엔 거길 시켜야 되는. 성공한 작품입니까? 우리 후배로서 부승찬 의원님은? 아니 제가 작품이라고 얘기할 본인이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뭐 후견인도 아니고 네. 본인이 알아서 한 거죠. 뿌듯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김종대 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그 할 때부터 이렇게 많이 조언도 많이 들으신 거죠?
아니 이제 네. 든든하죠. 든든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정치인들을 뭐 아는 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셨던 분들 위주로 뭐 김종대 의원님이나 뭐 최재천 의원님, 네. 문정인 교수 아 그러네요. 이런 세 분 정도예요. 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상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뒤에 있다라는 게 든든하고 네. 그 다음에 여전히 만날 때마다 왜 그 정의가 없는 정의당에 있냐 민주당으로 와서 또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밖에서 이제 오피니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요도 많이 하죠. 어떻게 좀 생각이 질문 드려도 되나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아유. 아니 저는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공부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아니 우리 부의원이 그만큼 성장하면은 우리로선 다 일을 한 것이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 12.3 계엄 내란 때부터 뭐 두 분의 역할들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밖에서 평론해 주시는 것, 또 안에서 또 했던 국회의원에서 했던 것들 보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 이번에 12.3 기업 네. 사태는 우리나라 헌정에 있어가지고 초선들의 역할이 정말 두드러지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각성되는 네. 전 하나의 보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게 그래요. 이게 막상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매우 지난한 과정이고 또 요즘같이 증오의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 윤석열이 판을 깔아줘서 초재선들이 맹렬하게 투쟁할 땐 투쟁하고 또 거기서 진실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 정치적 맥락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건 대단한 집단적 각성제였던 것이죠. 그럴 때 초선으로서 이제 정치 시작했다는 거는 다른 데 국회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 부승찬 의원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 내란 상황에서 특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지역구에 그 다른 사람이 됐었으면 그 상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 네. 저도 그분 잘 아는 그분이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국방위가 많이 달랐죠. 저는 네. 그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마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뭐 박빙으로 죄송하지만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됐는데 그 몇 표가 어쩌면 이 내란 진행 상황을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분이 왔으면 뭐 국방 쪽에 있어서는 완전 판도가 좀 완전 달라졌겠죠. 바뀌었을 완전 거예요. 바뀌었을 거라는 네. 거는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공교롭게 아주 유사한 국방에 갈 사람 두 사람이 그 용인 수지에서 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죠. 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아니 다 두 분이 전부 경험이 있으신 분. 저는 잘 알죠. 너무 네, 잘 알죠. 우리 저 잘 알죠. 의원님도 잘 네, 알고 잘 알죠. 저희 평가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아니 뭐 얘기는 못. 전 그분 네. 최고록을 몇 번 읽었어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아주 관심 인물이죠. 네. 어쨌든 부승찬 의원님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힐링을 한 번에 경험하게 됐습니다라고 화이트님 글도 주셨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란이 뭐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관저에서. 이게 파면 선고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 만에 가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됩니까? 참 이제 어렵게 또 이제 나가는데 네. 이 윤석열 씨는 뒤끝 장렬입니다. 그 뭐 하나를 맺고 끊는 법이 없이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자기 페이스대로 몰고 가는데 그러면 과정에서 온갖 관패, 민폐를 다 끼쳐요. 네. 사실 옮겨도 걱정입니다. 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앞으로 생지옥이실 건데 거기에 경찰 차벽 쌓고 뭐 하고 이런 일들 생겨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그냥 이거 뭐 어른을 모실 수가 있나, 애를 키울 수가 있나, 완전히 스피커는 귀청이 찢어질 것이고 이게 가도민폐. 네. 이럴 때는 본인이 조용히 어디 외진대로 좀 사라져서 주변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퇴임 대통령이 자주 그 민간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단독으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백담사로 가거나 백담사요. 네. 절로 가거나. 절로 가거나. 네. 그 백담사에서 화를 낸다더라고요. 네. 왜 또 우리냐. 예. 근데 사실은 전두환이 그 대통령 마치고 백담사 가서 백담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 비포장도로 도로 다 났어요. 포장 네. 다 됐고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이왕 가서 지방 경제도 좀 부흥시키시고 예.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자, 이 태거하는 과정도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한 2일 만에, 50시간 만에, 3일 만에 나가버렸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면서도 뭐 지금 앞으로 그 나가서 메시지를 낼지 뭐 이런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저는 2차 메시지를 보면서 네. 이제 국민 변호인단 약 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완전 열렬 지지자라고 본인이 판단한 그 단체 네. 혹은 뭐 계층에다가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까지는 상당히 이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다. 네, 경선이 끝나서 이제 본선에 돌입하면 윤석열을 절연 않고는 국민의힘이 경쟁력이 없거든요. 후보 자체가 국민의힘당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많이 찾아가는 것도 보면은요. 네. 경선 룰을 발표했잖아요. 네. 3차에 걸쳐서 한다. 맞습니다. 1차 국민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2차에서 하고 4명을 추려서 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명을 한다는 하고. 예,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열렬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에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예언자 뭐 점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점지, 점지한다. 네. 예언적 점지요. 지휘자로서 네. 점지를 한다고 점지한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는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이 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 난립하는 후보들이 전부 윤석열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파면되고도 얼마나 바빴어요. 그 관저 정치, 야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냥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니 근데 그것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파면됐어요. 잘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안 가야 되는데 이상한 상황에서 감옥에 안 가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 같으면 가만히 있을 건데 요리사 부르고 파티하고 사람들 부르고 이거는 참 저렇게 사진도 찍고 전환길 씨도 갔네요. 윤상현 의원. 윤상현.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네. 윤석열하고 뭐 만났다 전화 통화했다 하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게 신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 나경원 의원 예. 경우가 그렇거든요. 전혀 후보군이 아니었다고. 음. 그런데 뭘 가서 만났다 차 한잔했다 하더니 대선 출마한대요. 네. 거기에다가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주초에 나왔을 때 그 국민의힘의 경선 룰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1위 김문수, 2위 홍준표, 네. 3위 오세훈, 4위 한동훈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열과 순서를 보면은 윤석열과 거리 내지는 일체도 순서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순서래요. 웃기는 판이 된 거예요. 네. 도로 윤석열 판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독하게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뒤처리 담당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네. 이완규를 뜬금없이 뭐 지명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온통 보니까 윤석열 정치예요. 온통 다. 근데 이제 그게 경선까지라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한덕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죠. 네. 황교안 사례를 봤을 때 예. 불출마 선언이 맞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욕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는 이번 욕심을 어디서 느꼈냐면 헌법재판소나 국조특위에서 제가 한덕수 총리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 그냥 관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완규를 지명하면서부터는 뭔가 있구나. 이게 이 사람의 정체성은 관료다 보니까 일단 빠져나가는데 능숙하고 근데 이제 뭐 이완규 지명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거든요. 굳이 할 이유가 그다음에 없잖아요. 성향상 봤을 때. 성향상 굳이 할 이유도 없고 본인이 뱉은 말도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한덕수가 일단 이완규 카드를 가지고 던졌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받아줬고 그래서 지금 40명까지 한덕수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15일까지 황우여가 15일까지는 참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보수 네. 단일 후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가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완규를 임명하는 게 위원정당 해산 국민의힘당 위원정당 해산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전 대표를 날릴 수 있는 거. 불소수 특권 부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윤석열을 지키는 부분. 이게 1타 3피의 그러니까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 헌재 구성 자체가 네.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구구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결국 사법부 헌재 시간이라고 이완규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헌재 시간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밀히 보고 분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를 어떻게든 지명 철회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법적으로 가처분도 하고 권한쟁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가처분까지 권한쟁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정권도 있고 저 정권도 있고 여기 계속 있었잖아요. 네. 눈치도 빠르면서 보신 이런 걸 잘하는 분이 그런 스타일인데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저런 무리수를 자기 말을 바꿔가면서 그런 정치인 스타일은 아닌데 네. 왜 저러는 거예요? 이게 참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판이다. 네. 한덕수 총리도 이상하다. 예. 근데 저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연구, 예. 이 윤석열의 사그러들지 않은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될 그러니까 것이냐. 파면됐는데도 예. 뭐 큰 차이 없어. 어차피 술 먹고 정치 안 했잖아요. 예. 그냥 파면되고 어차피 술 먹고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임명은 다 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네. 윤석열의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카리스마로 오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틀러가 자기는 무오류에다가 모든 국민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 오니까 네. 내 전략 전술은 틀린 게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건 독일 국민이 날 배신한 거고 사령관들이 말을 안 듣고 무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완벽한데. 예. 그래서 마지막 지시가 내려갑니다. 모든 은행, 항구, 도로, 발전소를 다 파괴해라. 예. 독일 국민한테 복수하고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이 명령이 이행이 안 된 거라고. 그리고 저 독재자 가다피가 평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사이코적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게 카리스마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긍휼지죠. 예. 두 번째는 지독한 나르시즘입니다. 이것도 히틀러 같이 또 가다피 같이 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무오류성 절대시하고 그 사고에 갇혀버리는데 이러다 보면 무모한 도박을 하거든요. 잘못된 오인을 하고 그게 결단력으로 오인되는 거예요. 결단으로 보인다. 저렇게 무모한 12.3 계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둔갑을 하냐 그러면은 그래도 윤석열은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이게. 여론 중에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극우층에. 맞아요. 여기서 팬덤이 형성되는데 이 추종자들은 무섭네요. 자기의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런 카리스마와 결단력에 위탁을 해요. 네. 이러면서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상당히 이게 크게 일어났는데 네.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이런 팬덤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하이제킹 당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나가는데 이게 중간에 멈추질 않는다니까. 예.
멈추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정당이라면 그래도 항구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이게 윤석열 자체가 이제 검찰에서 쭉 자라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득된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핀포인트 공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성향이 같은 사람들 일종의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구구라고 그구들? 칭하죠. 네. 이 사람들에 대한 핀포인트 공략을 잘하는 거죠. 근데 중도층은 나서지 않고 네. 결국은 정치의 판을 바꾸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후보를 결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들이 20-30만 명만 있으면 예.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경선을 했을 때 아하. 서울에서 대선 경선 마지막 날. 예, 여기서 이제 판이 바뀔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게 저희 민주당에서 예측하는 게 11만 정도 돼요. 이거를 11만 정도를 가지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조직표, 예, 뭔가 예.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이게 후보를 원치 않은 후보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후보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정강훈 목사나 뭐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가 생명력이 긴 것도 그런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적극적인 투표 참여 예, 예. 의사를 갖고 있는 이 군중들을 알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면 된다. 국민의힘당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검찰에서 이제 습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알고 있군요. 예, 대중들을 구구 세력들을 공략하고 이 아하. 구구 세력들이 자기의 뜻대로 정당이 움직이게끔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래봤자 사실은 많지는 않고 목소리는 엄청 크기 때문에 네.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전체로 따지면 아주 작은 수인데. 그런데 이게 예.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은데 미국은 그 뭐 코커스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원 투표율이 10%가 안 돼요. 많아야 10%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의원이 누굴 잡겠습니까? 예. 당원 중에 조직된 소모임들을 몇 개를 잡으면은 당선되는 거죠. 당선되는 네. 겁니다. 되는 거죠. 네. 그 한국도 그래요. 국민의힘의 당원의 70%가 영남입니다. 네. 그런데 영남에서도 저기 권리당원들이 경선에서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1%, 영남권 인구의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 보여요. 이게 지금의 그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저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런 허점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저기 이제 소수의 조직화된 강경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 다수 시스템을 전부 지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이름으로 이게 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게 범세계적인 현상이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그 저 영남 편중권이 너무나 심해서 네. 이 구조가 10대는 겁니다. 흔하면 한 자릿수예요. 당원이. 예. 10%도 안 돼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누가 권력을 결정하고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박근혜 그 탄핵 때도 황교안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예. 그때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후에 당 대표를 일거에 장악한 건 태극기 부대 그때 정광훈 목사가 맞아요. 한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괜히 뭐 공당이니 민주적이니 뭐 이런 얘기 따지지 말고 나라를 그냥 정광훈 목사한테 갖다 바쳐 그냥 당을 아예 제물로 당을 갖다가 정광훈 목사한테 갖다 바치면 결과도 선명하고 절차도 간단하고 어차피 그럴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윤석열의 이른바 앞으로 사저 정치 같은 게 쭉 반복되거나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경선 때까지. 경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후보가 된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을 절연하지 않고는 그때야 뭐 당내에서야 뭐 1위는 지금 조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이제 표의 확장성, 그 다음에 당의 어떤 지지도 확장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선 후보가 되면은 절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생명력은 이번 경선 그러니까 5월 3일 날 완료되는 5월 3일까지 생명력이 존재하고 예. 그 이후에는 쉽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그때까지일 것이다. 예, 윤석열. 저는 그렇게 네. 보는데 동의 안 하실 거 동의 아니에요? 안 아니 하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두 동의 가지로 안 봐야 하십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은 점령 못한다. 네. 소위 말하는 중도층. 네. 여기는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나 강하다. 결국은 거기가 대세점이라는 거죠. 무당파 중도층.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윤석열하고 절연을 못해서 중도층 공략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전략은 뭐겠느냐? 아, 이재명 후보와 중도층을 저기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예. 분열시키는. 내가 못 먹으면 상대방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일단 병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경선판을 조금 크게 짜면 난 실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네. 이렇게 비관적이었던 그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그렇게 되면 해볼만하다. 아, 해볼만하다. 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은 지금 그 중도층 선점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선거의 막판까지 수성을 해내느냐 이게 가장 핵심 전략이 되는 건데 네. 이걸 끊임없이 이제 그 저 각종 악마화된 어떤 그 이미지 공세를 해가지고 찢어내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이걸 주된 전략으로 본선에서는 쓰지 않겠냐. 뭐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지금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뭐 그렇죠. 비슷한 방법을 했었고 뭐 켜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재명 전 대표 대세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영상을 통해서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세 번째죠. 사실 대선 도전이 네.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영상도 뭐 감동적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이라는 걸 겪으면서 국민이라는 게 뭐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국민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냥 이상적으로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네. 뭐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거기를 위해서 이념도 필요치 않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용주의를 좀 내세웠던 거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대다수를 놓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메시지였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피습도 당하고 그 다음에 단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계엄도 겪으면서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보게 된 거죠. 몸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아, 전략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카리스마형 지도자를 추구하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되는 이미지를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서번트 리더십. 도와주는 이렇게 그렇죠.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예. 예. 이렇게 해야 윤석열하고 가장 이미지적인 대척점에 있고 또 윤석열의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접근하는 데는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건 공감이거든요. 공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벌써 민주주의 넘어 다음 체제는 공감주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공감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양심과 절제와 관용이라는 네.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체제 규정보다는 이제는 공감으로 그것이 넘어가야 된다. 공정이 양심을 만나야 정의가 된다. 그렇죠. 최재천 교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금 인간의 양심, 공감, 관용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최근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하고 대비될 수 있고 대척점에 배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수천 명 많고 그냥 또 지사적으로 연설하며 출마 선언 빵빵거리는 고성능 스피커가 필요한 이런 식의 어떤 그거를 탈피해 보자. 아, 그래서 그랬다고 영상으로 이런 거군요. 전략을 택한 거예요. 나는 저거는 저기 좀 일견 전문가들의 어떤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약간 거친 이미지를 희석하고 저기 뭐야 좀 친구 같고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윤석열을 극복하는 네. 이미지 전략으로 봤다. 아하. 좀 그렇게 읽혀진다 이게. 그 경선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언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김영록 지사도 그렇고요. 불출마 박용진 의원도 불출마 선언해버렸는데 거의 김두관 의원만 출마 선언했고 나머지는 좀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눈에 띕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는 출마할 하겠죠. 네, 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요. 이제 측근을 통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으니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잘 나가던 정치인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검찰총장 그걸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 때 단식 투쟁을 오래 했잖아요. 네. 예,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엄 국면에서 이게 결국은 어떤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인물이 변하고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묻힐 수밖에 없다. 그냥 거론만 되다가 나오지 않고 결단을 하지 않고 하면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길 거라는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쉽진 않겠죠. 네, 상상을 못 하겠지만 자기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아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시는 분이 이걸 받아 안고 또 국정 운영의 정책으로서 또 적용을 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본인의 또 인물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이라면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김경수 나온다. 전 지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이재명 캠프에서 나와달라고 부탁해야 될 판이야. 지금 경선판이 경선 흥행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기 예. 참 이게 흥미로운 배치인데 네. 저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했고 행안부 장관도 했는데 이분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분명히 출마 선언 전에 여론조사는 10%라고. 네. 그런데 출마만 하면 표는 5%야. 예, 딱 떨어져요. 그런데 보통 선거 운동을 하면 표가 불어나야 돼. 네, 줄어들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반토막이 나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좋거든. 예. 좋죠. 좋죠. 예, 그리고 예, 나는 이 펀더멘탈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뜬금없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선거 운동하고 아주 뭐 대형 사무실 없고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이상하게 안 나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오시긴 하는데 과거의 전략을 좀 많이 성찰하셔야 될 거다. 이런 점이 있고. 김경수 이번에 전 경남도지사는 굉장히 저번에 부적절한 시점에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막 내란의 한참 결정적 순간에 공교롭게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단식 투쟁을 한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 시점상.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전체적인 맥락의 정치를 본 게 아니라 너무 개인 일정. 그다음에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고. 맞습니다. 외국 가 있었고. 예, 독일 가 독일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윤석열의 폭정에는 거의 저항을 안 하다가 이제 장이 서니까 숟가락 들고 나온 거냐. 그렇게 이런 인식이 될 수 비아냥이 있습니다. 된 지지자들 거예요. 사이에는. 예. 네. 근데 주로 친문 계통이 그랬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한 3년 어디 가 있다가 저번 총선에 나와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낙마 사실은 낙마했지만. 다 좋으신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그랬는데 이런 면에서는 그 과거에 어떤 그 한 번 이렇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자꾸 이제 뒤늦게 잠 좀 잘라 그러니까 뭔 소리를 내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친문 계열이 그동안에 윤석열한테 모진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항을 했느냐. 이거를 사실은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과 윤석열 정부 출범이 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통절한 책임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네. 그냥 잊어버릴 뻔했는데 갑자기 숟가락 들고 덤비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그런데 인식이 되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부겸 이번에 네. 저기 전 총리도 출마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속속 광판되는 거요. 네. 전부 고소득 접어. 그러면 칠 사람은 있어야 이게 3명은 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고소득으로 상황이. 비유를 하시네요. 이게 이 사람들 끝까지 가줘야 네. 이게 고가 되든 스톱이 되든 할 거 아니냐고 다 광판다 그러면. 예, 광만 팔아서는 안 된다. 정치는 예. 뭐 이렇게 욕을 먹고 저기 낙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견을 경쟁하는 공간이에요. 네. 어떤 사회에 대한 자기의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걸 정치인은 내놓고 경쟁을 하는 게 정치인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이거 진자리 마른 자리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결정하겠다. 사실은 이건 정치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경선의 판은 조금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경쟁하는 것이다. 예.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취사 선택을 하게 정책의 메뉴판을 풍성하게 주는 게 그게 국민의 정치인들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아, 뭐냐면 어떤 점이죠?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탄핵 아닙니까? 네. 그냥 이번도 탄핵이에요. 그래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그 후보 시절에도 이게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도 문재인 처음부터 문재인 끝날까지 문재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됐었어요. 문재인 캠프에서 이재명과 예. 안희정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예. 붕을 좀 일으켜달라. 네. 이게 사실로 확인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생각은 있었지만은 이게 뭐 가서 들러리 설 필요가 있냐. 내 돈 내가면서.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다 요구가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게 된 거고. 흥행, 경선 예. 흥행 때문에. 예. 예. 근데 오히려 그때 참여가 이재명 대표 오늘날의 이재명 대표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예. 정치적 결단이 네. 오늘의 이재명 대표를 만든 거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번에 경선에서 자기의 모습,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이 인간 김경수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예.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대선 출마를 한번 출마. 아니 무슨 거 예. 아니 정의당에서는 후보로 거론 안 되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비사가 네. 있어요. 비사. 예. 정의당. 뭔가 예. 있긴 있네. 예. 알겠습니다. 뭐 생각이 조금이라도 아니 그런 것보다도 공교롭게도 네. 진보 정당 중에 정의당이 TV 토론 초청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가요? 예, 선관위 3% 아닙니까? 이게 지방 선거까지 다 합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격이 돼요. 되군요. 예, 공교롭게 지금 원내에 있는 진보 정당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돼요. 이게 선거법에 그 산식이 있다고. 그러면 정의당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석도 없는데 예.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라도 진출을 시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여는 게 이번 대선밖에 없어요. 이 선관위 TV 토론을 메인 테이블에 참여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어떤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드를 이거 옛날에 노력해서 쌓은 카드고 권리인데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중요한 그걸 거를. 나가면
이제 고개 쳐들면 골프채가 날라와 머리를 후려칠 것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저기 지금 빚이 27억이 남았다고. 예, 빚도 많죠. 그런데 정의당. 등록하는 비용이 약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억 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저번에 특별 모금에 겨우 3억 갚았는데 이런 현실적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미래의 진로나 진보 정치 또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이라면.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플러스 지금까지 김종대, 부승찬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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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5번 5,000 통통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세계와 K 이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우리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윤석열 탄핵 후 첫 시간이에요. 네. 네. 그 얘기 한번 그래도 듣고 이야기 이어. 교수님도 탄핵 선고 보셨을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파면 결정.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다. 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 생방 보셨군요. 이제 일 때문에 잠깐 카페에 가서 아하. 이제 실시간 켜서 보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주문 이렇게 네. 했을 때 카페 모든 사람들이 경직이 되고 맞아요, 맞아요. 다들 막 이렇게 파면합니다. 다들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어. 너무 재밌었어. 아, 큰 소리를 못 내고 맞아요. 다들. 그러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 같아요. 다 관심을 갖는데 너무 이렇게 하는 분은 적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영상 중에 동대구역에 어떤 영상이 기억나는데 그 영상이 돌더라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근데 한 분이 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귀로는 문영배 소장의 네.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외신들 홈페이지를 쫙 다 보셨습니까? 네. 그 외신 중에 또 네. 인상 깊으셨던 내용들 좀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BBC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BBC요? 네, 저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민족 정론지 BBC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참 굉장히 왜곡 보도를 많이 하고 항상 이제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외신을 보는 게 차라리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맞아. BBC가 이번에 5명의 기자를 투입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실시간 라이브 창을 띄워놓고 문영배 소장의 그 요지 있잖아요. 주요 요지를 한 문장씩 계속 올리더라고요. BBC가요? 네, 그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인상적이었고 분석 보도를 사실 그동안 BBC가 네.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에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남겼다라고 분열이라고 본 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대다수의 이제 서방 언론들은 이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네. 회복력에 대해 집중을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네 나라들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나라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보면서 힌트를 얻는다라는 그런 요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들의 나라에 이게 종속적으로 보도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죠? 일본 언론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파면 실직. 네. 자, 일본 같은 나오네요.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전 예. 세계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집중을 했고 한국 민주주의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네. 일본은 한일 관계에 굉장히 맞아요. 예, 핵심을 거기다 딱 두고는 친일파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불확실성 속으로 떨어졌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만큼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예. 일본 언론이 굳이 숨기지 아. 않고 그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대부분 나왔다는 겁니다. 외신도 차이가 나네요, 조금. 아시아 언론사 중에서 네. 제가 항상 유심히 보는 게 사우스 차이나 아하. 모닝 포스트인데 홍콩. 네, 홍콩인데 아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홍콩도요. 네. 와. 자기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한 놀랍네요. 10분짜리 이제 처음부터 등장부터 파면까지 네. 그러니까 쭉 다 스토리를 만들 정도였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요. 그 실시간으로 홍콩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제가 딱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올리더라고요. 바로 올려요. 바로 네. 진짜 바로 올렸어요. 그만큼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됐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선거 같은 게 다 외신에 바로 사전도 되고 했던 건데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뭐 저는 이게 하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두 사람의 전화입니다. 통화 결과를 보고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출마하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윤석열 정부 네. 들어서 항상 다른 나라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우리 언론을 통해서 혹시 투명하게 알게 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고요. 언론도 되게 두루뭉실하게 피상적이고 언론적인 얘기만 꺼내나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 상대 국가 언론을 통해서 빵 그렇게 하고 알게 맞아요. 예, 터져 나오면 우리가 이건 우리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일본 내용인데 특히 일본에서 많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일 몰랐던. 관계는 항상 일본 언론이 예. 먼저 얘기해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조금 있으면 맞다가 맞다고. 예, 예. 그 수순이었잖아요.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도 한덕수 쪽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하고 네. 트럼프가 아예 그 통화 이후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소셜미디어. 올렸어요. 그 내용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 한 대행의 그 보도 자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한 총리가 그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한 것처럼 깊이 있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그리고 북한 문제에 미국과 같이 공조하자. 그다음에 LNG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만 보면은 우리 쪽에서 뭔가 불리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을 굉장히 대우해 준 것처럼 그리고 상당히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제 한국이 백악관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양보를 해줬다고. 벌써 백악관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아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우리가 엄청나게 한국 안보 보호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광 얘기도 잘 될 것 같다. 관세 얘기도 잘 될 것 같다. 한국이 제일 먼저 달려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렇죠.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랫동안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78일 만에 이루어진 첫 정상 통화인데 사실은 대행입니다. 뭐 이렇게 늦어질 바에 차라리 다음 정부의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게 맞는데 요 시점에 이렇게 통화한 거 뭔가 좀 트럼프의 의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네. 그러니까 통화할 수 있다고 뭐 봐요. 통화는 할 수 있죠. 예. 통화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일기 때 황교안 대행하고 통화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통화는 할 수 있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입장 차이가 너무 분명한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한국을 신경 쓸 전혀 시간도 없고 저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너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행이 지금 거의 6월
초까지만 6월 3일까지예요. 네, 뭐 더 하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때문에 없어요. 굳이 잘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럴 의지도 없어 보여요. 음. 그리고 제가 또 이 통화를 보면서 느낀 게 약간 러시아랑 너무 비슷하다고 러시아요? 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 트럼프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맞아요. 러시아도 이렇게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막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식이었으니까 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CNN 인터뷰를 했던데 한대행이 상호간세 부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Very cool way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Very cool way 이게 매우 냉정한 방식 cool way 이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cool way. 아니 저는 사실 이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 한대행이 사실은 이 표현을 쓸 것이 아니고요. 한미 FTA라는 표현을 썼었어야 맞습니다. 되는 게 맞아요. FTA 지금 하고 있는데. 네, FTA로 우리는 거의 무관세로 하고 있다라는 원칙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요. 다시 하겠다라는 식으로. cool way 방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쉐인바움 대통령이 관세에 있어서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의 주권 존중 없는 협상은 없다라고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났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문제야? 두 가지야? 펜타닐하고 불법 이민자야?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국경지대 10,000명 풀어가지고 지금 불법 이민자 이만큼 단속했어. 자, 펜타닐 우리 이만큼 낮췄어. 마음에 들어? 트럼프 오케이. 그러니까 멕시코에 관세 유예시켜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저게 한미 FTA라고 이미 우리는 협정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새롭게 이 관세 협상에 응할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네. 사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었던 건 아닌가 이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예. 여기서도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very cool way라는 예. 게 이게 콩글리시인데 아 콩그리시입니까? 이게 한대행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신지 모르겠지만 주미 대사도 했는데 콩그리시 쿨이라는 단어가 예. 영어에서 전혀 한국말의 의미와 영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분 단어예요. 하버드 나왔다고. 하버드 나왔어요. 네. 이거는 주미 너무 대사했어요. 잼버리에서 학생들한테 나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왜냐하면 예.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CNN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Very cool way라고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아하. 신선한 접근이다. 매우 좋은 그렇게 볼수 접근이다. 이런 뉘앙스를 들리거든요. 영어에서 맞네요. 미국식 영어에서 보면. 맞네요. 그래서 CNN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CNN에서 아하.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쿨하다는 게 네. 우리가 쓰는 말이 냉정한 쿨 이거지 전혀 실제는 그런 거 달라요, 아니니까. 달라요. 쿨은 항상 긍정적인 긍정적이잖아요. 얘기예요. 너 진짜 쿨해. 네. 쿨하다는 표현 그러면, 우리끼리 쓰는 예, 말이지. 그렇죠. 미국식 영어 저도 뭐 미국식 영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쿨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교수님 지적도 참 맞는 것 같네요. 자, 트럼프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관세 이렇게 밀어붙이던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또 급제동 관세부가 급제동을 걸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자, 왜 이러는 겁니까? 자, 뻔하잖아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유는 몰라요. 아무도 이유 몰라요. 모릅니까? 네, 예. 트럼프 마음입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트럼프의 변덕이다. 또는 미국 국채 이자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국채 시장이 미국 국채가 막 투매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트럼프가 이거 계속하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판단을 판단해서. 했다. 예. 그리고 그 참모진들은 이거 사실은 트럼프의 계획된 전략이야. 아주 치밀한 전략이고 거기 맞아 떨어진 거야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유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일어나고 있긴 맞아요. 현상은 맞아요. 현상은 맞아요. 물론 그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다는 게 중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측이 내다 일본이죠. 팔았다라고 하고요. 예. 미국이 1년에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로만 1,600조 원이 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압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과 트럼프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만 보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폭스뉴스도 보고 아. 네, 다른 언론들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그 뉴스들을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날 그 관세가 발효된 날 폭스뉴스를 통해 가지고 JP모건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특히 이제 공화당 쪽 트럼프 쪽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관세가 굉장히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결정이 트럼프 마음인데 그런 게 작동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듣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머스크나 주커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말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들려주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관세가 작동되는 날에 바로 뭐 몇 조 만에 몇 조를 막 이제 상실을 본 게 그렇죠. 있어요. 아유 뭐 지금 저 테슬라 그- 제가 몇십만 원 재미로 하는데 뭐 아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뭐 저는 상관은 없지만 재미로 사는데 모스크가 지금 난리가 굉장히 났었어요. 친한잖아요. 그래서 예. 모스크가 와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폭락했거든요. 그 외에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그 사회층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유한 네, 사회층, 그렇죠. 미국의 다 같은 엘리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가 폭락. 그러니까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던 그 기업 CEO들이 난리가 난리 났다는 났죠. 말이죠. 난리가 났죠. 손해가 어. 오면 그냥 급락 폭락 그 이상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주고 나서부터는 다시 회복이 돼. 다시 회복이 됐죠. 급등했어요. 네. 또 회복된 자,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참모진들은 네. 트럼프는 이렇게 늘 예측할 수 없는 것만이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도 몰랐다가 뒤늦게 그거를 막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포장을 해줄 사람들로 참모들을 진을 맞아요. 꾸렸던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네. 그럴싸해 보이는 분석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트럼프 마음이다. 트럼프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런 거 압니다. 중국 얘기도 좀 해보면 그렇게 유예 기간을 90일 줬는데 뭐 우리도 이 기간 10% 관세 적용 받는데 아 중국에 대해서는 뭐 정말 더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중국한테는 대해서는 지금 125%죠. 네, 네. 100%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영상이 하나 돌았는데요. 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한테 가가지고 관세가 오르면은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당연하지 막 이러고 막 난리를 네. 쳐요. 그랬더니 그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수입업자야. 네. 근데 내가 이 중국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2배로 비싸게 수입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관세는 내가 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트럼프 지지자가 왜 네가 내?라고 물어봐요. 몰라요. 지지자들. 중국이 내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사오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나 당연하지. 2배로 사오지. 그러면 내가 이걸 니들한테 팔 때 싸게 팔까? 올릴 수밖에 없어 가격을. 그랬더니 트럼프 지지자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몰라요. 왜? 그걸? 그걸 모르구나. 왜 관세를 우리가 물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트럼프는 중국을 이제 본인들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잖아요. 네. 어떻게든 짓밟아야 되고 그 패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 유일한 상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중국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하고는 내가 협상을 할게. 근데 중국은 계속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킨 게임 같다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중국은 트럼프 1기를 겪으면서 와 우리가 역대 최대 또라이를 만났는데 속된 표현으로 네, 죄송해요. 예, 속된 표현으로 네, 속된 네, 얘기로.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초창기만 해도 나 중국 갈 거야. 시진핑하고 얘기할 거야. 이래서 중국에서 이거 대화하자는 사인인가 보다 이러고는 중국 실무진들이 계속 갔단 말이에요. 취임식에도 가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방식은 탑다운이에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함부로 어떤 것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 주석이 나섰는데 트럼프는 자 우리 둘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결정하자 이거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부 체제 단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는 계속 그걸 요구해요. 야 실무진들 필요 없고 야 시진핑 바로 들어오라고 그래. 단둘이 하자. 네. 근데 시진석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은 미국의 이런 방식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 대비를 엄청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미국을 향해서 84%의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밖에 없군요. 그렇죠. 근데 장기로 가게 되면은 네. 중국은 버티지만 미국은 못 버틴다고 얘기해요. 결국 이게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갈등이 아니면 이렇게 심해질까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저는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볼 거라고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뭐 그 미국에서는 뭐 나이트 라이프 쇼 같은 그 유명한 예능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열풍을 부는 게 중국의 정말 싼 값에 팔 수 있는 온라인 마켓들이 네. 있잖아요. 뭐 그렇죠. 테모라든가 뭐 셰인 같은 것들. 네.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뭐 10달러였던 신발이 갑자기 막 $30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멘붕이에요, 미국에. 딱 지금 멘붕. 이번 주. 예. 네. 자,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고요. 유럽 국가는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유럽은 캐나다하고 힘을 합치는 모양새거든요. 캐나다가 딱 직격되니까. 네. 예. 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양면 전략이에요. 투 트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우리도 보복 관세 때려야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유예가 됐잖아요. 네. 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유럽 연합으로부터 미국이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520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우리 협상할 거야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니들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생긴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520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에너지를 구입하면 내가 그때 협상할지 생각해 볼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러시아 얘기 좀 해보죠.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상관없습니까? 러시아는 0이니까요. 그렇죠. 관세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러시아는 0이니까 그래서 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러시아는 조용한 상황인데 가장 문제가 결국은 트럼프가 뭐 원하는 대로 하긴 하지만 그 국민들 우리 좀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그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끝까지 환영하거나 지지를 못할 것 같거든 하거든요. 그래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네. 때쯤 되면은 트럼프는 다른 이슈로 확 그렇지, 시선을 그렇지. 돌릴 겁니다. 네, 그런 네. 귀재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로부터 예외를 해준 이유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랑 협상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네. 무관세를 해주는 거야라고 하는데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착잡한 상황이라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미국 쪽으로 가는 걸 트럼프 1기 때는 한 21% 정도를 수출을 했다면 그 수출 비중 자체를 12%대로 확 낮춰놓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를 어딘가로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러시아에 많은 수출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중국이 미국 시장이 막히면 그 물건을 다 러시아 시장으로 좀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러시아는 가뜩이나 그 중국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나라의 물건들이 원래 팔리던 곳이 그랬거든요. 지금 중국제로 쫙 중국만 있어요. 네. 우리만 우리도 있어요.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예.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가다가는 졸지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한 대 쳐맞는 느낌 들지 않을까. 요걸 미리 그런 고민을 걱정하고 하겠. 있더라고요.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보면 휴전 협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습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휴전은 계속 진행이 예. 되죠. 이거는 전혀 휴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에리아드에서 협정을 마쳤는데 6시간 만에.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도 미국 측도 그렇고 러시아 측 보도를 보면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상호 간의 비행기를 다시 띄우자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체포된 이제 압수가 된 러시아 부동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두 번째 티어에서는 두 번째 2차적으로 원래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진짜 중요한 게 휴전이라든가 네.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우선 문제는 우크라이나 어차피 푸틴이 양보할 생각이 한치도 없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 앞으로 미국이 좀 빠질 것 같기도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이게 참 지금 우크라이나는 졸지에 광물만 뺏기고 경제 식민지만 되고 지금 얻는 거 없는 상황이 하나도 벌어질 없는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푸틴은 양보할 생각이 1도 일도 없잖아요. 없고.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미국은 푸틴한테는 양보를 요구하잖아요. 말로만 얘기를 나 화났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을 해줘요. 예, 협상을 맞아요. 해줘요. 러시아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 야 지금 중국이 다 잡아먹었어. 빨리 저기 다국적 기업들 들어와야 돼. 예전처럼 회복해야 돼라는 얘기를 일단은 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럼 휴전은 안 하나요? 이렇게 된 거에서 트럼프가 대놓고 우리가 지원을 뺄게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이 되면 결국은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어준다는 지금 딱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 쪽 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황상으로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가고 있죠.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빠지면 우크라이나 제대로 대응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유럽은 끝까지는 버티겠고 예. 유럽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보지만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없이는 굉장히 어려워질 그렇죠. 거고 또 이게 정말 전면전으로 갈 수가 유럽과 러시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렇죠.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던 그러니까 네. 폴란드를 통해서 네, 해줬던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미군 병력부터 빼기 시작하고 뺀다는 지원 거군요. 뺀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협상을 하고 누군가에게 압박을 줄 때는 말로 세게 야 지원 다 중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중단 안 할게 하고 뒤로 다 빼는 빼고 거예요. 동부 지역 지금 폴란드 동부 지역 다시 다 빼고 있거든요. 빼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빨리 채워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갈등에서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갖고 생각하는 것과 유럽이 생각하는 네. 게 다르거든요. 미국은 전면적으로 러시아 싸워본 적 역사도 없고 미국 내에서는 누군가랑 싸워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랑 캐나다 그렇죠. 약간 조금 되고. 예. 근데 유럽은 러시아랑 엄청 많이 싸웠고 뭐 지금 계속 싸웠지 지금도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침공돼 있는 상황에서 네. 다음에 유럽이라는 게 뻔한 거를 유럽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뺄 수가 없고 무조건 끝까지는 버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계속 그래도 예전에 삼부토건이 재건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건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때. 예, 뭐 협력 예. 저기 MOU를 맺었다 뭐 이런 그 기사들 꽤 보셨을 텐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재건 사업에 못 들어갑니다. 못 가죠. 네, 예. 못 갑니다. 예, 못 갑니다. 그거 다 미국이 미국 예, 네, 먹습니다. 미국이 가져갈 예. 차는 유럽, 그렇습니다. 미국이 못한 거. 예. 그건 뭐 지금 다 드러났죠. 윤석열 하는 방식.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다음 주 방송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먼데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대담한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당사자성이 생겨버렸고 이전부터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싸워야 될 사람들을 알게 됐고 아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 투쟁에 함께할 수 있구나 이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남태령에서. 어딘가를 급하게 따라가거나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새를 말벌 아저씨 같다라고 인터넷 유행어처럼 그런 밈이 있었는데 이거 시민들 완전 말벌 아저씨 같네? 라는 말이 있어서 말벌 시민이라고 불리기 시작된 것 같고요.